미국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친서를 통해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요청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시기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인 10월일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부가 메르스 확진 환자 접촉자 가운데 일상 접촉자로 분류된 외국인 30명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탔던 리무진 택시는 이후 24번 더 이용됐는데 두 건에 대해선 여전히 신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법원이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해 증거가 파기되는 상황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반출한 대법원 자료를 파기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8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채 5시간 동안 난동을 피웠습니다. 경찰 특공대의 진압작전 끝에 붙잡힌 트레일러 기사는 운수회사만 배불리는 지입차 기사 생활이 힘들어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만큼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의료 사고가 잇따르면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취소되지 않는 의사 면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 의사 41명 가운데 40명에게 면허가 다시 발급됐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구 앞 보행로에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이동식 매대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온 노점 상인들과 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갈등의 현장을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6월 이후에 이어지던 북미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2차 정상회담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대한 북미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추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김현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간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e letter was to request and look to schedule another meeting with the president, which we are open to and are already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at. 백악관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힌 건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음을 의미합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김 위원장이 한국 특사단에 트럼프 임기 중 비핵화를 할 뜻을 밝혔고 지난 9일 군사 퍼레이드에서 ICBM을 등장시키지 않은 게 2차 회담의 밑거름이 됐다고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밥 우드워드에 져서 뉴욕타임스의 익명 기고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리고 있는 걸 노려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이를 트럼프가 전격 수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위 보좌관은 이날 김 위원장이 뉴욕 유엔 총회에 올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9월 개최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 적정한 시점에 미국에서 회담을 열어 효과를 극대화하려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내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는 조만간 예상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현기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미국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미 회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월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다음 달인데 아무튼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청와대도 10월 안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친서를 보낸 것이라면서 서로 뜻이 맞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그 다음 주인 9월 하순에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10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 프로세스가 가장 그림이 좋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말을 직접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예, 이 얘기대로라면 지난 4월에서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6월까지 그 2달 동안 이어졌던 스케줄하고 동일해 보이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그때 기대보다는 성과가 적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떨 것으로 보입니까? 예, 청와대는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경우 지난 6월 1차 회담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는 정상회담을 준비할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1차 회담은 북미 정상이 70여 년 만에 처음 만난다는 그 상징성의 의미를 두는 수준이었다는 건데 이번에는 이미 북미 간에 상당 기간 이 물밑 접촉과 이 줄다리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결과가 어느 정도 보장돼야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악관이 이미 조율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제안부터 성사까지 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때 시간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보자면 그때보다도 더 촉박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한 차례 정상회담에서 의제를 제외한 경호, 의전 등 다른 부분들을 논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차 때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전 세계의 이 장면을 보여주는 효과도 고려해야 해서 염두할 게 많았다면은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 내용에 치중하는 회담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 이외의 부분은 협의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를 접견을 했는데요. 이 스티븐 비건 미국 특별대표는 이번 주말에 다시 서울에 올 예정입니다. 이건 역시 북한과의 의제 조율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야당을 향해서 민족사적 대의 앞에 당리 당략을 거두어달라고 말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하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당리 당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압박을 한 건데 그러나 야당은 청와대가 방북 카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면서 게릴라식 동행 요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평양 동행 제안을 거절하자 강한 톤으로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 당략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았습니다. 야당에 다시 한번 방북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지난 9일에 안 간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청와대가 바로 다음 날 평양 동행을 일방적으로 제안했다는 겁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도 더 좋을 뻔했어요.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발표를 하셨으면 더 좋을. 분명히 안 간다는 입장을 전달을 했고 그 중간에 청와대는 어디로부터도 정당 대표 수행 또는 동행에 대한 의견이나 저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들만이 아니라 국회의장단에서도 청와대에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의 별도의 설명 없이 평양 동행을 공개 제안하고 이를 거절하자 재차 공개 기자회견을 한 건 절차를 무시한 국회 압박이 아니냐는 겁니다. 방북에 동행하기로 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정당 특별대표단 초청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거울 삼아 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 추계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통일부가 산정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내년에 철도, 도로와 산림협력 등을 위해서 2,98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러나 야당은 북한의 철도, 도로 현대화하려면 수조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용 추계서에 내년에 필요한 비용만 담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메르스 관련 소식들입니다.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국의 대응에도 구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에 탄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1명의 소재는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승무원들을 격리시설이 아닌 호텔에 머무르게 한 것은 내부 대응 지침을 어긴 것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일상 접촉자 408명에게 매일 연락해 이상 증세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택 격리된 밀접 접촉자에 준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1명의 소재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의심 증세를 확인할 방도가 없는 셈입니다. 확진 환자가 이용했던 리무진 택시의 승객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확진자가 내린 뒤 카드 결제 내역이 모두 24건인데 이 중 22건, 25명의 승객만 확인돼 오늘에야 감시망에 들어왔습니다. 메르스 내부 대응 지침에 따르면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항공기 승무원 3명은 국내에 자택이 없는 만큼 격리시설로 옮겼어야 합니다. 주변엔 인천공항 음압 격리시설이나 인천시 인재개발원이 있었지만 승무원들은 호텔에 30시간 넘게 머물렀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호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격리는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허점을 노출한 셈입니다. 한편 오늘까지 모두 10명이 기침과 발열 등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승무원 1명을 포함해 8명이 2차 검사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1차 음성 판정을 받고 2차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중요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거나 쉬쉬하면서 숨기는 보건당국도 문제지만 민감한 회의 내용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생중계한 서울시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두 기관이 조율을 못하는 사이에 불필요한 억측과 불안만 커졌다는 것이죠. 성문규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열린 서울시 방역대책반 회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되며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확진 환자가 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아내분이 이제 공항으로 마중을 나오실 때 일단 그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오라고. 여론의 시선은 곧바로 방역 당국으로 모아졌습니다. 환자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는데 공항 검역대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부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건 병원 의사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정정하며 서울시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의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엇박자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 개정 계획은 없습니다. 그 조사도 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해도 있고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반면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도 확진 환자의 몸 상태나 의심 환자 발생 정보 등을 뒤늦게 공개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공개하는 서울시와 감추기에 급급한 보건당국 사이에 시민들 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3년 전의 메르스 사태 당시에 대부분의 감염은 병원, 특히 응급실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자와 일반 환자가 뒤엉켰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각 병원이 응급실 앞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병원을 제외하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지정 격리병동으로 지정된 병원의 응급실입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접수 대기실에 뒤섞여 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지 않도록 병원 응급실 밖이나 안쪽 분리된 공간에 선별 진료소를 만들라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오늘에야 바깥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선별 진료소는 비어 있고 응급실 입구엔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이 섞여 있습니다. 거기로 갈 수 있는데? 3년 전 메르스 사태 당시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는 서울 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수십 명의 2차 감염자를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와 일반 환자들의 동선이 분리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형 병원 응급실에는 선별진료소와 음압병동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대형 병원에서 여전히 구멍이 드러나면서 감염 관리 규정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와 추가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쿠웨이트 건설업체 직원 19명도 음성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미 검진을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 32명 모두 음성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잠복기가 남아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A씨와 추가로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쿠웨이트 내 우리 건설업체 직원은 19명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쿠웨이트 현지 의료진으로부터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진을 받은 13명을 합쳐 현재까지 32명 모두 음성이 나온 겁니다. 많이 이제 저희들이 발언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이 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분위기가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산의 한 고비는 넘겼지만 잠복기가 최대 14일이기 때문에 현지에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의 직원들을 모두 격리시켰고요. 현지에 있는 회사들은 당분간은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 출장이나 휴가 등 이동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주 쿠웨이트 한국 대사관은 쿠웨이트 정부의 메르스 전담팀과 A씨가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쿠웨이트 보건당국도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시작했고 A씨와 접촉했던 의료진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준영입니다. 지난 6월에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하면서 이른바 제19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거듭 우려해왔죠. 이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하던 대법원 기밀 자료를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3차례에 걸친 영장이 기각되는 가운데 이뤄진 일입니다.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 낮 검찰은 통합진보당 재판 관련 문건에 한정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이 이미 자료를 없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연구관에 대한 영장을 3차례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기각됐고 특히 7일 청구한 영장은 이례적으로 사흘이나 심사가 미뤄졌습니다. 10일 박범석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대법원 자료 반출이 부적절하지만 죄는 아니라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유 전 연구관은 법원 행정처에 출력물은 파쇄하고 하드디스크는 분해해서 6일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증거인멸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범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주말쯤 동료 법관들에게 추억 삼아 문건을 가지고 나왔다는 해명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부장급 연구관들에게 검토 중인 재판 관련 문건을 1인당 1000건 이상 USB에 담아 제출토록 했다며 소장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전직 고위 법관의 노골적인 증거인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벌써 석 달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임 당시에 사법개혁의 최적임자로 꼽혔다는 그런 평가와는 다른 모습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법원 행정처에 근무한 경력은 전부 진보적 성향, 후배 판사들의 두터운 신임. 이런 배경을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법개혁 적임자로 꼽혀왔습니다. 사법부 안팎의 현실이 참으로 엄중하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임 1년을 맞아 사법개혁 의지 자체를 의심받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자체 조사 등을 하는데 9개월을 썼지만 결국 감당하지 못하고 공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 사법농단 연루자들의 하드디스크 제출에 소극적으로 응했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 아니냐는 법원 안팎의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3일 열리는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특단의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위장 전입 횟수가 무려 8번이나 됐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자는 모친이 주민등록을 관리했으며 자신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쪽에서도 횟수가 너무 많아서인지 적절치 않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의혹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1991년부터 모친의 지인과 친정 주소 등으로 서울 마포구와 서초구 등에 모두 8번이나 위장 전입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야당은 위장 전입 중독 수준이라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또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법원이 검증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민등록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다만 자신은 엄한 모친이 주민등록을 관리해 잘 알지 못했고 위장 전입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관의 업무와 또 자녀들 3명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님께 의존하다 보니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적인 이익을 얻은 바는 전혀 없고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실에서 보낸 답변서에서 중2였던 장남이 친구들과 어울려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친정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도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위수령이 1950년 제정 이후에 68년 만에 결국 폐지됐습니다. JTBC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 집회 병력 동원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소총을 맨 군인들이 도로를 통제합니다. 방독면을 쓴 군인을 가득 실은 차량들은 시민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1965년 학생들이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에 나서자 박정희 정부가 위수령을 발동한 겁니다. 부정선거 논란이 일던 1971년 학생들이 교련 반대 시위에 나섰을 때도 박정희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해 서울대 등 9개 대학에 병력을 주둔시켰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때도 위수령을 발동했습니다. 독재 정권은 이렇게 위수령을 활용했습니다. 계엄령은 발동 후에도 국회 의결로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있지만 위수령엔 이런 절차가 없어 그동안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군사 독재의 잔재인 위수령은 최근 30년 동안 발동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이 탄핵 정국에서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든 사실을 지난 3월 JTBC가 보도하면서 위수령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위수령에 위헌 소지가 많다면서 폐지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위수령은 1950년 제정 이후 68년 만에 공식 폐지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에서 만취한 트레일러 운전자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 지입차 화물기사였는데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25톤 트레일러가 계속 들이받습니다. 내려와 이야기가 될 거다요. 하지만 트레일러는 순찰차를 터널 벽면으로 밀어붙인 뒤 300m를 내달립니다. 터널 밖 거가대교에서도 난동이 계속되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됩니다. 트레일러 앞바퀴에 실탄을 쏘고 유리창을 깨 차 안으로 진입합니다. 문 열어.
난동이 제압돼 통행이 재개되기까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트레일러 운전자 57살 김모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트레일러에 들이받친 순찰차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차체는 이리저리 찢겨졌고 사이드 미러는 깨졌습니다. 두꺼운 타이어도 총 맞은 것처럼 터져버렸습니다. 김 씨는 개인차를 소유하면서 운수회사에서 면허만 빌리는 지입차 화물기사입니다. 하지만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차량 유지 비용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왔다고 김 씨는 밝혔습니다. 회사만 배불리고 자기는 이득이 작은 그런 가벌 관계에 대한 문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경찰은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오늘 오전 경북 청도의 한 온천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소방 사다리차가 불이 다 꺼진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사다리차를 운전할 소방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2층에서 목욕을 하던 사람들이 사다리를 타고 빠져나옵니다. 3층부턴 한국전력의 사다리차가 동원됩니다. 5층 객실에서도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렸지만 사다리차가 아닌 투입된 소방관들을 따라 걸어 내려오거나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소방 사다리차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불은 오전 9시 54분에 났습니다. 사다리차는 53분이 지난 10시 47분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불이 모두 꺼지고 난 뒤였습니다. 사다리차를 운전할 소방관이 휴무였기 때문입니다. 특수차이기 때문에 아무나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직원이 비상에 응수해서 여기 현장에 도착하다 보니까 농어촌 지역 소방 인력 부족은 좀처럼 개선이 안 됩니다. 오늘도 초동 대응을 한 119 센터에선 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관리해야 할 면적도 넓으니 빠른 대응이 어렵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엔 104명이 있었습니다. 5분 안에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가. 10분 안에 뭐 10대, 20대 오면 뭐해요? 연기를 꽉 차버렸는데. 불길이 크게 번졌다면 자칫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서울대 음대생들이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살찌는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단체 대화방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100kg 찍어야지. 난 한 달에 15kg 쪘다. 하루 5끼만 먹으면 된다.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 전공학생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입니다. 현역 입대를 피하려 일부러 급하게 살을 찌우는 방법을 공유했던 겁니다. 175cm 남성 기준 101kg까지는 3급으로 현역 입대를 해야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비만 측정 지수 BMI가 33이 되어 4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현역 판정을 받았던 A씨는 6개월 만에 30kg을 찌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병무청은 A씨 등 서울대생 1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체중을 늘리기 위하여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방법 등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이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징집 대상이 됩니다. 현행법상 병역 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번 사건에선 단체 대화방이 병역 회피의 증거가 됐는데 지난해에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살을 찌운 체대생이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네, 비행편 때문에 여행 계획이 어그러졌는데도 무책임한 항공사. 사고 차량을 무조건 견인해놓고 터무니없는 요금을 청구하는 업체. 명절 때 소비자들이 자주 입는 피해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회사원 A씨는 항공기 결함 때문에 공항에서 20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약한 호텔과 교통편은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는 대체편을 마련한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며 추가적인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저희들 모든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적인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졌죠. 고속도로에선 묻지마 견인을 조심해야 합니다. 부르지도 않은 견인업체가 무작정 사고 차량을 끌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황했을 때 옆에 와서 보험회사인 척하고서 와가지고 그렇게 싫으면 다 당하지 않냐. 하루 레카 그 비용을 뭐 4, 50만 원이 내라고 한 거예요. 이런 피해는 명절 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추석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 분야 피해는 지난해만 1,700여 건입니다. 2년 만에 30% 넘게 늘었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땐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입증할 사진이나 영수증, 계약서 등을 꼼꼼히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빠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간의 이런저런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결국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기 위한 조율 작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오늘 종부세 세율을 참여정부 시절만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송승환 기자입니다. 세율과 관련해서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를 복원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그간 국회에서 발의된 안 중 가장 강력합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현재의 2배로 늘리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의 80%만 반영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폐지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년보다 늘 수 있는 세부담의 상한도 200%까지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해 더 거치는 세수는 4조 원 이상이 될 것이란 추산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편안에서 밝힌 7,400억 원의 5배 이상입니다.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도 당초 정부안보다 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고가주택의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당정 협의를 거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심상정 의원이 내놓은 안 외에도 여러 건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남아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고가의 1주택, 그러니까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에 있어서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거래세 인하 문제도 엮여 있어서 앞으로 논의 과정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국회에 계류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들의 공통점은 정부안보다 세율이 높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으로 과표 구간은 조금씩 다르지만 최고 세율은 모두 3%로 정부안보다도 0.5%포인트 높습니다. 다만 1주택자나 고령자의 부담은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여러 건입니다. 여당의 박주민 의원은 현재 1주택자에 대해선 9억 원인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준 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1주택자가 집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아예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의 조세 저항을 우려한 것이지만 실제 국회 논의 과정에선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서입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쟁점입니다. 현행 80% 유지부터 완전 폐지까지 다양한 안이 제출됐는데 세부담에 미칠 영향은 세율만큼이나 큽니다. 취 등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변수입니다. 앞서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종부세 인상을 논의하려면 거래세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서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정보 유출 사건까지 터졌지만 정작 민주당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제19 감싸기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신규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개한 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입니다. 국토위 소속인 신 의원이 직무상 비밀을 유출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을 미치게 했다는 겁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에서 8곳을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입니다.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다음 날 국토위원을 사임했지만 지도부 차원의 대책 발표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물러난 것 자체가 큰 반성의 표현이란 반응까지 나왔는데 야당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창현 의원의 상임위 사퇴 이후에는 그 어떠한 조치도 없으니 이것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가 조치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역구 문제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부동산 정보를 공개한 것 자체는 책임이 있다면서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워터게이트 취재기자로 널리 알려진 밥 우드워드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북 선제 군사 공격을 검토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전 현직 관리 등 여러 인물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오늘 출간한 책에서입니다. 이 책에서 미국 중앙정보국은 북한 정권 교체가 아닌 지도자 교체도 검토한 것으로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북핵을 없애기 위해 선제 군사 공격이 가능한가? 우드워드 기자가 낸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의 한 대목입니다. 2016년 9월 9일 북한 5차 핵실험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을 저지할 극비 작전인 특별 접근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한 미사일 부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북한 미사일을 직접 획득하는 작전, 그리고 미사일을 7초 내에 탐지하는 작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곧 이런 논의들을 백지화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북핵 완전 파괴를 위해선 지상군 침투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핵 공격을 불러와 수만 명이 희생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정부는 맨 체인지, 즉 지도자 교체도 검토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이 주도해 북한 지도부의 목표물,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공습 작전이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미 공군의 북한 지도자 제거, 모의 연습 실시와 유사합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로 북핵 제거에 소극적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대로라면 공화당과 민주당 정권 가리지 않고 북핵 제거를 위해 실질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해집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하고 행정부의 문제점을 고발한 현직 고위 관리의 익명 칼럼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뉴욕타임즈가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기고자 색출을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뉴욕타임즈는 기고자의 신원은 편집국장도 모른다면서 취재원 보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취재원 보호에 나섰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나는 트럼프 정부 내 레지스탕스 중 일부란 제목으로 현직 고위 관리의 익명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질의응답 방식으로 칼럼 게재 과정과 익명의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오피니언 담당 에디터인 제임스 다운은 미국 수정헌법 1조는 기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면서 신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은 뉴욕타임스에서도 발행인 등 3명만 기고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Dean doesn't know who the writer is. He doesn't know the identity. That is the strength of the firewall on this and on many things between the editorial department and the news department. 백악관은 이는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며 법무부가 기고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고자 색출을 위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할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는 퀴니피악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55%는 이번 익명 칼럼을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일본의 한 우익 인사가 대만 위안부 소녀상에 발길질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만과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굳은 몸을 스트레칭한 것이라는 변명이 더욱 분노를 키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한 남성이 소녀상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손으로 삿대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대만 국민당 당사 앞에 세워진 대만의 첫 위안부 소녀상 앞 폐쇄회로 TV에 지난 6일 찍힌 영상입니다. 화면 속 인물은 위안부 진실 국민운동 조직이란 일본 우익단체의 간부인 후지이 미스이코입니다. 이날 국민당 측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소녀상의 폭력적 행동을 이어간 겁니다. 그는 대만 위안부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에 달한다는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몸이 뻣뻣해 스트레칭을 했을 뿐이라는 발뺌에 대만은 격앙했습니다. 如果你现在还没有离开台湾，我要求内政部马上限制藤井的出境。 일본의 대사관격인 일본 대만교류협회 앞에 시민이 몰려들어 계란과 페인트를 던지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결코 이런 망나니가 동아시아의 옛 상처를 새로 들춰내 소동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무역전쟁 해법으로 일본과 경제협력을 노리는 중국은 다음 달 아베 총리의 방중을 앞두고 반일 감정 확산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상도 유치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구청과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이 계속 논란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사고 경위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당국이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서울 상도 유치원 학부모들이 아이 손을 잡고 상도 초등학교로 들어섭니다. 유치원 측이 주최한 붕괴 사고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청과 교육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한 자리에서 학부모들은 사고 원인이 된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를 제대로 내줬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가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유치원 옆 상도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 진단을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 등이 없이 협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됐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관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뭐 두리뭉실하게 그냥 노력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책임 공방이죠. 뭐. 정확하게 자기가 책임이다 이런 내용은 못 들었어요. 학부모들은 구청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겠다며 자정까지 자리를 지켰지만 구청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중당 서울시당은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농업 용수 문제로 닫혀있던 백제보의 수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물론 한시적으로 열리는 거지만 모든 보의 수문이 완전히 열리는 건 금강이 처음입니다. 이 수문 개방 기간에 생태계 변화를 관찰해서 4대강 전체 보의 수문을 열지 말지 판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보수문 사이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금강 백제보 수문을 기존보다 더 열어 보 주변 수위를 낮추는 겁니다. 백제보는 지난해 11월에도 수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농민들이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수문을 내려 수위를 4.2m로 유지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올 여름에도 녹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환경부는 농민들을 설득한 끝에 수막 농사 시기인 11월 초까지 수문 3개를 완전히 들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환경부나 아니면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정을 굉장히 많이 파놨어요. 실험용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다만 백제보는 열렸지만 상류에 있는 공주보는 다시 닫혔습니다. 14일부터 열리는 백제문화제 때 배를 띄우기 위해 수위를 올리는 겁니다. 4대강 중 처음으로 수계 내 보를 완전히 여는 건 이달 말이 돼야 가능해집니다. 완전 개방의 효과를 관찰할 기간도 그만큼 짧아집니다.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있다면 결국은 조류의 발생 정도의 약간의 저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기간 동안 지하 수위가 다시 내려가 농사에 지장을 준다면 농업용수 공급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보험 상품을 TV 홈쇼핑에서 팔거나 광고할 때 중요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늘어놓거나 빠르게 읽어 넘기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글씨도 키우고 색깔도 입혀서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합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지금 날씨가 쌀쌀해져서 여러분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수 있는 이 육수를 뽑아낼 암보험을 파는 방송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이탈리아산 곰솥을 강조합니다. 7분 이상 상담을 해야 한다는 조건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다른 홈쇼핑에선 보험을 해지할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등 필수적인 안내 사항들을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야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어 보여줍니다. 쇼 호스트가 보장 내용을 하나하나 강조해 설명하던 것에 비해 속도가 빠르고 가독성도 떨어집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판매하는 TV 홈쇼핑과 광고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고지사항을 안내할 때는 글씨 크기를 50% 정도 키우고 읽는 속도에 맞춰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건지 강조 효과도 넣어야 합니다. 사은품을 보여줄 때는 제공 조건과 사은품 가격이 3만 원 이하라는 사실도 같이 방송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보험협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JTBC 이현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지갑이나 전화기 등을 훔쳐온 절도범 수십 명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젊은 취객이 몰리는 홍대 앞 유흥가를 노렸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술에 취한 듯 주저앉아 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여성을 발견하곤 주변을 돌다가 접근합니다. 가방을 챙겨주는 듯 하다가 휴대전화기를 슬쩍 챙기더니 들고 있던 신문으로 툭툭 치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이번엔 놀이터 옆 골목에서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한 남성이 따라갑니다. 잠시 뒤 남성은 가방을 빼앗아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경찰이 취객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저지른 이들을 8개월 동안 집중 단속해 모두 46명을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취객이 많은 홍대 거리를 주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잠복 수사와 곳곳에 설치된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물건의 거래 경로를 추적해 휴대전화기 등을 홍콩 등에 팔아넘긴 작물업자들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밤 시간 유흥가를 무대로 한 범행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손흥민 선수의 예상 몸값이 1억 230만 유로로 평가돼 우리 돈으로 1,3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산하의 국제스포츠연구센터가 손흥민의 이적 가치를 매긴 건데 3년 전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받은 이적료 3천만 유로보다 예상 몸값이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3,200여 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밥 한 공기당 220원 수준인 쌀 가격을 300원으로 올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농업 적폐를 척산하고 농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가 되고 있는 지금 농민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우성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구속됐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거였던 출입경 기록을 변조해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5년 대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의뢰해서 검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약 3,300명으로 4년 전보다 47% 늘어났습니다. 경찰청이 2014년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가운데 경찰청 소속 범죄자가 5,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형별로는 사기나 횡령 같은 이른바 지능범죄가 3천여 건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엔스의 박성민 선수는 그라운드의 개그맨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꾸밈 없는 경기 장면이 많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데 이번엔 타격을 하고 방망이를 내던지는 장면으로 지구촌을 웃겼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안타를 친 NC 박성민이 빙그르르 한 바퀴를 돌고 방망이를 내던집니다. 보기엔 우스꽝스럽지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루로 뛰어갑니다. 미국 언론은 150년의 메이저리그 역사에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라며 이보다 뛰어난 방망이 던지기는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야구 문화에선 타격 후 타자들이 방망이를 내던지는 것조차 상대팀을 자극할 수 있어 문제 삼곤 하는데 박성민은 모두를 즐겁게 한 선수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성민은 방망이를 휘두르는 장면으로 여러 번 웃겼습니다.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처럼 제자리에서 돌면서 홈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손가락에 다쳐 방망이를 꽉 잡지 못하면서 회전력을 살리기 위해 빙글 도는 타법을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박성민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됐습니다. 어이없는 실수와 예상치 못한 호수비로 웃음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실수로 베이스를 지나치자 그라운드에 벌렁 드러눕고 전력 질주하다 말고 재치 있게 점수를 뽑습니다. 박성민은 올 시즌 부진을 겪었지만 이번 달엔 3할 타율을 회복하며 살아났습니다. 빙그를 돌며 방망이를 내던져 눈길을 모은 그날은 하루에 안타 3개를 몰아쳤습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네, 테니스 메이저 대회 US 오픈은 막을 내렸지만 코트 위의 차별 논쟁은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세리나 윌리엄스가 결승전이 끝나고 제기했던 차별 문제, 오늘은 호주 언론의 만평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라켓을 던진 채 분노하는 세리나 윌리엄스. 심판은 백인을 연상케 하는 금발의 상대 선수에게 게임을 져줄 수 없냐고 묻습니다. 스포츠 용품업체 관계자는 성차별 희생자란 팻말을 든 세리나를 쫓아옵니다. 이 두 만평은 US 오픈 결승전에서 심판과 신경전을 벌이다 준우승에 머문 세리나를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만평 안엔 흑인을 비하하고 여성이 성차별을 상품화하고 있음을 내비쳐 역풍을 맞았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태도를 비판하면서 흑인 여성인 세리나를 향한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귀족들이 즐기던 테니스에서 여성이 코트에 서는 건, 특히 흑인 여성이 라켓을 잡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세리나는 그런 벽과 싸워왔지만 US 오픈은 다시 차별이란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냈습니다. 대회 초반부터 남녀 차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여성 선수가 코트 위에서 윗옷을 갈아입어 심판의 경고를 받았는데 규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떠나 상의를 탈의한 남자 선수들에겐 왜 경고를 주지 않느냐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프랑스 오픈에선 세리나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딱 달라붙는 기능성 옷을 입었는데 선정적이란 이유로 문제가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노점상들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행권을 침해받는다, 노점상들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 입장이 팽팽합니다. 이걸 해결해야 할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밀착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역 앞 2번 출구입니다. 보행로를 따라서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노점 매대 시설들이 준지어 서 있고요. 보행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화단은 차도 밖으로 밀려나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펴봤더니요, 가뜩이나 유동인구가 많아서 붐비는 곳이지만 노점 시설이 들어서면서 이곳 보행로는 성인 2명이 지나다니기에도 상당히 비좁아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노점상 장사를 막겠다며 화분까지 갖다 놓으면서 보행로는 더 좁아졌습니다. 아니 길을 다닐 수가 없어 도대체가. 사람이 다녀야 될 거 아니야. 뭐야 이게. 지난해 8월 도봉구청은 창동역 주변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노점상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보행로 확장 공사 등을 마치고 규경 노점 매대를 설치한다는 협의 끝에 노점 50여 곳이 자진 철수했습니다. 갈등은 그 다음부터 불거졌습니다. 주민들이 노점들의 재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매일 술 먹고 고성방가 조리하는 음식 냄새들, 아침 되면 토해놓은 음식들, 어린 딸들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무섭다고 아빠들 지하철로 좀 나오라고. 노점상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노점을 다시 설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재설치가 늦어지자 상인들은 노점에 있던 고가철로 아래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0m 간격을 두고 바로 맞은편에는요, 노점 완전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천막을 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노점상 측에서 이동식 매대 30여 개를 설치했지만 주민 반발로 영업 재개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한 2,000명이 왔었어요. 막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거는 이거 어떻게 무슨 심으로 당하냐고요. 창동역 주변으로 노점상들이 생겨난 건 1985년 지하철 개통 직후부터였습니다. 30년 넘게 영업을 이어온 상인들은 구청 측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전까지 입점을 시킨다라고 뭐 이렇게까지 자꾸 차일피일 이때다 저때다 하고 자꾸 미루고 하는데 이런 데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행동에 주민들도 구청에서 재입점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철거가 되니까 깨끗하게 되나 보다만 생각했지 다시 들어온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주민들은 숨겨놓고 자기들끼리 협상을 했던 게 그게 협상은 아니에요. 노점상에게 재입점을 약속했던 도봉구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자. 근데 주민 대표가 이 노점은 불법단체다. 안 만나주겠다는 거. 3자가 모이면 거기 땡기다 합의가 되면 빠르잖아요. 이게 대화를 소통을 해야 뭐 밀고 당기더라도 이게 되는데. 노점상을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도봉구만이 아닙니다. 포장마차들이 늘어선 이화여대 앞. 서대문구에선 노점상들을 옮기겠다며 지난 6월 인근 부지에 3층짜리 컨테이너몰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점상들이 유동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입점을 꺼리면서 아직까지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권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들,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점상인들, 양측의 대립과 충돌로 인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할 곳이 지자체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남들과 다른가? 자신에게 옳은가? 내일을 여는 빛이 되다. True Visionary, LS. 예, 뉴스룸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행방이 묘연하여 기다려도 오지 않거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남을 의미함. 설레발이 심함을 뜻함. 그리고 쏠릭스럽다, 쏠릭하다, 쏠레발 등으로 변형할 수 있다. 태풍 쏠릭이 지나간 이후에 소셜미디어에는 지금 소개해드린 쏠릭스럽다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요란한 예고와는 달리 슬쩍 지나가버린 역대급 허풍 태풍. 덕분에 학교를 쉬게 된 8천여 개 학교 학생들은 만세를 불렀다 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시민들은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쏠릭은 단지 수도권에 많은 비를 뿌리지 않았을 뿐 태풍과 처음 만난 전남 해남군은 도로 일부가 휩쓸려 내려갔을 정도였고 전국적인 재산 피해액만 9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쏠릭스럽다는 말은 지극히 서울 중심적인 사고가 가져온 미안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또한 거꾸로 말한다면 모두가 그야말로 넘치도록 대응한 결과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벽이 여기저기 갈라져서 너무 불안합니다. 어쩌면 상도동 주민들의 요구 또한 해당 구청에게는 쏠릭스럽게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견고한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에 고작 금 몇 개 같다고 너무 지레 겁먹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이겠죠. 구청 관계자들이 서로 담당 부서를 떠밀고 시공사에 책임을 돌리는 사이에 건물은 결국 한밤중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치원생 120명이 뛰놀았던 공간. 사실 그곳은 아무리 과하게 우려해도 모자람이 없는 장소였죠. 그리고
3년 전 시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서 우리 산업 전체는 물론 오가는 시민들의 표정마저 지배했던 감염병, 메르스. 며칠 사이에 사람들은 또다시 3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며 숨죽이고 있는데 행방이 묘연하여 기다려도 오지 않거나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끝남을 의미함. 그러나 태풍 솔릭은 분명히 다녀갔고 그 시작도 있었다는 사실. 천만다행으로 그 끝이 미미했던 것이라면 2018년에 돌아온 메르스 역시 솔릭스러워서 결국엔 솔릭해져 버리길.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에 대리 수술 등 의료계 사고가 잇따르면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기준에 대한 논란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자신이 마취한 환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의사가 진료는 물론이고 의협 산하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박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개인병원입니다. 이 병원 박모 원장은 20년가량 이곳에서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오래됐죠. 몇십 년 됐어요. 3시간 기다려야 돼. 사람 바글바글. 그런데 박 원장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체 포기각서까지 쓰도록 협박해 구속된 전력이 있습니다. 친고죄 폐지 전으로 피해자와 합의로 강간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고 주사기로 뽑은 자신의 피를 피해자 집에 뿌리는 등 위협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 원장의 의사 면허는 취소되지 않아 환자를 진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원장 선생님. 지금은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 단체의 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13만 명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다 모니터링할 수도 없고. 의사들이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건 지난 2000년부터입니다. 당시 의사면허 취소 기준이 의료법 위반에 한정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취시킨 환자를 성폭행해도 면허가 유지됩니다.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폭행했던 황모 씨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황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닌 강간으로만 처벌받아 아직도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년 잘라요. 내가 5년 나랑 떨어지면 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매년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해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대부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면허 재발급을 요청한 의사 41명 중에 딱 1명만 빼고 40명에게 면허가 발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심사 중인 나머지 1명은 2012년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시신 6기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였던 김모 씨는 병원에서 여성에게 마취제 미다졸람 등 13가지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영양제 놔달라 그랬는데 왜 미다졸람을 받았어요? 피해자가 숨지자 김 씨는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 씨는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김 씨는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습니다. 3년간의 취소 기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김 씨는 지난달까지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행정부장님이셨고 지금은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데 가서 불만 받는 거 조그맣게라도 하고 싶다는 얘기는 하셨어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건복지부의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는 김 씨를 포함해 모두 41명. 이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40명에게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대부분 재발급되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는 2011년 한 대학병원 입원실에서
환자에게 전신 마취제를 투약하고 성추행한 30대 이모 씨도 포함됐습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됐지만 복역을 마친 후 지난해 면허를 다시 받은 겁니다. 최근까지 전북 한 병원에서 원장직 책을 달고 진료했던 이 씨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의사예요. 의사로서 일하고 보조하고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헌법상. 일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만 받더라도 의료 면허가 취소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직종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번에 이런 제도를 다시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JTBC 최하은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환자를 마취해서 성폭행한 의사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심지어 시신을 유기한 의사 면허도 재발급될 수 있다는 상황이 쉽게 납득이 되진 않죠. 박소연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의사들의 강력범죄에도 불구하고 계속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되느냐. 옛날에 안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999년 이전만 하더라도 어떤 범죄를 저질러든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의사 면허도 자동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무척 엄했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999년 11월 15대 국회 때 그 보건복지위에서 관련 법안을 개정했는데요. 당시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정한다 이런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회의록에는 왜 바뀌게 됐는지 그런 설명은 전혀 없었고요. 유인물로 대신한다 이 한마디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유인물은 봤습니까? 그래서? 네, 그 유인물도 확인해 봤는데요. 예. 의료인의 면허 제한 사유를 의료법으로 위반했을 경우로 조정한다. 이렇게만 법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적시되어 있을 뿐 예. 왜 그 배경 사유에 있어서는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유인물로 대신한다고 했지만 유인물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국민들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공청회를 연다든가 아니면 따로 여론 수렴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도 전혀 없었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따로 물어봤는데요. 그 관련 내용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추론할 수 있는 게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 상임위원장과 해당 법안을 심사했던 소위원장이 모두 의사 출신 의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략 처음에 얘기를 들을 때 감은 잡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당시 행정규제 완화 흐름이 좀 타고 있었던 때였는데요. 예. 당시 이런 흐름을 타서 법이 개정됐는데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예.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의구심을 가질만 하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고 신해철 씨 의료 사고 때도 그때도 이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그 해당 의사가 진료를 계속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왜 아직도 이렇게 제자리일까요? 그렇다면?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다시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는 문제 제기는 2007년 17대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11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 지역 사무실에 후원금을 끊겠다라는 이런 항의 전화가 들어오는 등 어려움이 많다라는 그 토로도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대부분 시민들은 이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일 경우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죠? 혹시 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환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100건이 넘는 불법 촬영을 해 구속된 전력이 있는 그 의사 이모 씨에 대해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과거 성범죄로 이미 유죄를 받았던 의사였는데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았고 이후 다른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하다가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 단체에서도 서둘러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 치료행위라는 것이 이제 환자의 몸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옹호해 주는 일이 발생하면서 결국은 이제 환자 의사 간의 불신이 더 가중되는 거죠. 예. 이처럼 자신과 함께 일하거나 심지어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가 범죄자일 수 있다는 우려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는 삼겹살, 그중에서도 기름입니다. 삼겹살 기름을 앞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쓴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배현진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서 전기 쓰자고 한다.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라고 논평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여러 반응으로 이어졌습니다. 팩트체크팀은 삼겹살 기름을 실제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또 탈원전 정책 때문에 나온 정책인지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집마다 수거를 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제 발표의 핵심은 요약하자면 바이오 중유를 더 쓰겠다라는 겁니다. 바이오 중유는 동물성, 식물성 기름과 바이오 디젤 찌꺼기 등으로 만들게 되는데요. 동물성 기름 때문에 삼겹살 기름이 주목을 받은 겁니다. 실제로는 돼지와 소, 닭 등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비계를 모아서 쓰는 겁니다. 식물성 기름은 주로 폐식용유를 말합니다. 지자체에서 맡긴 업체가 수거함에서 이걸 모아서 쓰게 됩니다. 단 삼겹살을 불판에 구울 때 생기는 기름은 일일이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집과 음식점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부터는 고기 구운 기름을 모아서 발전기를 돌리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게 와전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어제 낸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삼겹살 기름이나 폐식물에서 나오는 기름 등은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수거 시스템이 갖춰져야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참고로 폐식용유 수거함이 정착되는 데에도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오늘 꽤 논란이 됐습니다. 삼겹살 기름을 쓰겠다는 게 탈원전 때문이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탈원전과 연결짓기는 좀 무리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물성 기름을 쓰겠다는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은 2010년도에 이미 정해졌습니다. 당시에 지식경제부가 제2차 바이오 디젤 중장기 보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때 동물성 유지를 어떻게 재활용할지를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2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발전소에서 바이오 연료를 더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8, 9년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 거니까 뭐 탈원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실제로 버려지는 고기의 비계를 모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까지 5년간 화력발전기 5기에서 바이오 중유로 전기를 만드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구운 고기의 기름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가 2014년 536, 2015년 1233, 2016년 1454, 그리고 지난해 1451기가와트시였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2%에서 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뭐 앞으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처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실제로는 비중이 매우 작은 거죠? 네. 어제 발표의 내용은 결국 시범 사업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저 5기를 14기로 앞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양 자체가 아주 적어서 그렇게 하더라도 비중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를 다시 보면은 석유 대체 연료로 전면 보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석유 의존율이 크게 주는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이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네, 첫 키워드는 판사냐 형이냐.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오늘 국회에서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이 이은혜 후보자에게 사법농단에 관한 질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예. 그러자 판사 출신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강하게 제지를 많이 했었는데요. 먼저 여기서부터 일단 설전이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미 진행된 재판 결과를 놓고 당 부당을 국회에서 의논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면 되나요? 뭘 안 돼? 이런 지금 이 회의 진행권은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 어디 큰 소리야? 예,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개별 재판에 대한 질의를 하면 안 된다라고 판사 출신인 여상규 위원장이 계속 질문을 막은 겁니다. 예. 그러자 관련 발언권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설전이 오갔는데 워낙 강하게 고성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주눅이 든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주눅들만 하네요. 예. 그러자 법사위에 터줏대감으로 불리던 박지원 의원이 잠깐 나서서 설전을 했습니다. 이 설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그렇게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이 말이지 사회가 보면 되지 무슨 판사야 당신이. 이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 당신이 이런 우리 형이냐? 정말 진짜 이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응? 아니 질문하는 3분 정해 하겠습니다. 예. 끊이질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정회를 한 뒤에도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 이어졌고요. 예. 당신이란 표현이 잠깐 부적절하다고 느꼈는지 박지원 의원도 잠깐 찔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그러면 형이냐라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형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프로필을 잠깐 보면 박지원 의원이 1942년생이고 판사 출신의 여상규 위원장은 48년생이기 때문에 6살 차이네요. 예. 형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여상규 위원장이 판사도 아닙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계속 사법농단에 관한 질의를 막고 사법부를 좀 보호하려는 모양새를 취하자 법사위원들은 한 법사위원은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 얘기만 나오면 너무 계속 고성으로 막는다. 너무 민감해진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예.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서로 떼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라는 의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뭐 여 위원장은 나는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또 반론할 수도 있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다. 뭐 이렇게. 예. 가끔 그 보면 왜 정치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어른들이 참 아이처럼 싸울 때가 있다는 느낌을 오늘도 갖게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꽃할배를 부탁해로 정했습니다. 예. 꽃할배까지 나옵니까? 예. 어제 님도 아니고 이젠 꽃할배네요. 예. 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당대표에게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의장단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거부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한병도 정무수석까지 찾아갔지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우리가 무슨 수행원이냐, 모양이 안 좋다면서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예, 예상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도권 정치에 일찍 들어왔는데 오래전 정치에서는 중진들의 조정과 타협이 돋보였다. 그러면서 마침 지금 정당 대표들이 다 원로급 중진인데 당리당략과 정쟁으로 어지러운 한국 정치에 꽃할배 같은 신선함으로 오셨으면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듣는 입장에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뜻으로 했는지는 대략은 알겠으나 또 이제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꽃할배는 TVN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꽃보다 할배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뭐 앞서 언급한 대로 신선한 이미지를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하지만 꽃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도 피수식어는 할배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요. 예.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오늘 채널 A와의 인터뷰에서 꽃할배가 좋은 뜻으로 쓰인 것 같지만 저게 어디 그냥 좋은 뜻으로만 쓰였겠냐. 비판이 아니라 비아냥이다라고 역시 반박을 뭐 그렇게 받아들였군요.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가겠다고 한 당대표, 그러니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대표만 같이 동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튼 그 평양 동행 문제는 청와대가 각 당 대표들이나 국회의장 쪽에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매끄럽지 못했다라는 평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하고 브리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모양이 썩 좋지는 않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이제 꽃할배로 이제 서로 또 감정이 상하는 그런 상황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김병준 구미행으로 잡았습니다. 예.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구와 구미를 찾았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서 참배하기도 하고 또 방명록도 썼습니다. 또 보수의 상징으로 계속 불렸던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서 뭐 악수를 하기도 하고 먹방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문시장은 가본 적은 없는데 저렇게 텔레비전에서는 참 많이 봤습니다. 지방시장 중에는 가장 유명한 시장이 됐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매번 저기를 가니까요. 자유한국당 대표들은 매번 어떨 때는 어려울 때만 있으면 서문시장을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과거 자유한국당 대표나 후보들의 방문 때보다는 약간은 한산한 모습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생가 방명록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방명록에 조국 근대화의 기적을 국민이 길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왜 그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을 빼자고 했다가 약간 좀 논란이 됐고 그다음에 뭐 너무 작아서 그랬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빼자고 했다가 이제 그러면은 거리를 완전히 두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자 그냥 액자가 벽 디자인에 맞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방명록에 기적으로 치켜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태까지로 보자면 가장 거리를 가까이 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낮았던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반대급부로 오르지를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보수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실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얼마 전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업보라며 김병준 비대위에서 입장을 결론 낼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 재판이 정치적 재판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재판이 정치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당내에서는 그 문제를 크게 이슈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내에서 여러 입장이 부딪히면 당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이 역시 보수 표심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제주는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낮 동안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